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 준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24일 새벽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 12일, 열흘 넘게 계속되던 이란 지역에, 그다음에 중동 지역 전체로 확전될 수 있었던 이 전쟁이요. 상당히 이제 소강 상태, 혹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끝없는 휴전 상태, 그러니까 사실상 종료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고 미국 언론도 엄청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자신들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도 두렵겠지만, 오히려 미국이 이란에 직접 참전함으로써 또 거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나라들도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정말 저렇게 하면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비동맹 국가들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걸 파고들어야 되겠죠. 중국이 지금 그 전략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요, 중국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그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요,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결제 시스템 확대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CIPS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새롭게 가입하도록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 주도의 금융 제재에 맞서서 중국식 대응 전략을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상하이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요, 지난 18일에 열렸다고 합니다. 6개 금융기관이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자로 등록했다고 중국 CCTV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아부다비 제1은행,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탠다드 은행, 싱가포르의 유나이티드 오버시즈 은행, 키르기스탄에 본사를 둔 LD은행,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국유자산 거래 플랫폼인 청화 금융자산 거래소, 이렇게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입한 거이 마카오는 사실 중국 땅이니까 뺀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아부다비, 중동, 남아프리카 공화국, 싱가포르, 그다음에 키르기스탄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도 이렇게 CIPS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결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건설은행, 교통은행과 건설은행, 남대문 지점을 통해서 대금이 결제될 때는 갑자기 우리 외환에서 달러 이외의 통화 비율이 확 늘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업들도 암암리에 CIPS를 통해서 상당히 결제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직접 참여자는요, 독자적으로 그 계좌를 운영하고 시스템 내에서 자율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고요. 간접 참여자는요, 직접 참여 기관을 통해 거래를 대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참여자가 들어왔다는 거는 상당히 이거를 자신들이 계좌를 뚫고 다른 데에서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아부다비나 이런 중동 지역의 거점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체로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려나가고 있다면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은요, 중국이 2015년에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자체 구축한 국제결제망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그다음에 서방이 러시아를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서방에 남겨있던 러시아 자금들을 동결시켜버렸거든요. 무려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하면 약 420조, 430조 되는 돈을 바로 동결해버렸습니다. 그걸 목도하는 중국으로서는 자신들만의 이 결제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 5월 말 기준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자는 총 174개 금융기관이고요. 그동안 참여자 대부분 중국은행의 해외 지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HSBC나 JP모건, 시티은행 등 글로벌 은행의 중국 지점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는 아부다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싱가포르의 은행들이 직접 들어옴으로써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작년 한 해 동안 2023년 동안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규모는 175조 위안, 약 3경 3,221조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만 해도 전년 대비 43% 늘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점점 더 늘려가고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 결제 비중을 더 높이라고 20%인가로 돼 있던 걸 40%로 넓히라고까지 이제 지침을 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처음에는 하는 사람들이 귀찮고 어렵고 왜 이걸 써야 되냐고 하겠지만 익숙해지고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요, 이날 그 열린 포럼 연설에서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의 국경 간 결제 인프라가 정치화되고 일방적인 제재 수단으로 무기화돼서 국제금융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스위프트 떠나서 우리로 와라. 스위프트도 해놨지만 우리도 해놔라. 왜냐하면 스위프트가 언제 막힐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결제해라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이란이거든요. 이란은 원유를 거래할 때 위안화로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란은 받은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을 삽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석유도 사고 가전제품도 팔고 너무 좋죠. 이란은 지금 서방과의 거의 모든 교육이 제재로 인해서 끊겨가고 있고 첨단 제품은 더더욱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란이 이제 휴전을 한다고 하지만 뭐 어떤 상황에서든 상관없이 다시 이제 무기고를 채워야 될 겁니다. 드론을 더 많이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이런 걸 채워야 되는데 그걸 살 돈은 어디서 나오냐? 네, 바로 위안화로 사서 중국에서 들여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글로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많이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사실상 미국이 초기에 달러를 가지고 퍼뜨렸던 그 모습 그대로 그 경로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위안화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의 거래 자료에 따르면요, 올 5월 기준 국제 결제에서 미국 달러 비중은 48.5%였고요. 위안화는 2.9%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뭐 외환 보유고를 보면요, 위안화는 2.18%밖에 안 되지만 달러는 57.8%나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뭐 비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2.9%나 2.1%라고 해도 이걸 통해서 충분히 교역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중국이 미국에 맞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생명 라인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그렇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자체 결제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나라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체 결제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나라들을 갖고 있느냐? 그 러시아 주변의 스탄 국가들 그리고 터키 은행들이 조금 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러시아가 어떤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물건을 해외에서 사들어 오고 있고 물자를 조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해놨는데도 러시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중국은 이 정도로 갖춰나가고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뿌리게 되면 중국이 충분히 미국의 압박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특히 금융제재가 미국의 가장 무서운 건데 그 압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돈으로 이제 무역 결제를 하려는 나라는 그 중국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도요, 현지 통화 결제를 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러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죠. 미국이 만들어준 평화 시대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달러 이외의 거래를 안 했는데, 그러고 보니 너무 리스크가 이제 커졌다는 겁니다. 미국이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관세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미국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달러에 묶여 있다 보니 그걸 실제로 잘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그럼 우리 현지 통화로 해보자라는 시도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건데요. 아프리카가 달러 의존을 줄이고 자국 통화 기반의 지역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아프리카 15개국의 은행 150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달러로 바꾸는 수수료만 약 50억 달러 정도 아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50억 달러가 물론 큰 돈입니다만 6조 정도 되는 6조 7조 되는 돈이니까 크지만 아프리카에는 더더욱 큰 돈일 겁니다. 근데 이 돈을 아끼고 우리 통화들끼리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범아프리카 결제 정산 시스템 PAPSS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유엔에 따르면요, 아프리카 내 교역은 세계 평균보다 50% 비싸고 전체 무역의 84%가 여개국과 이루어지는 등 내부 통합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가 여기에만 거래하는 게 아프리카 내에서는 뭐 제대로 된 가전제품이나 첨단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광물이나 농산물 같은 걸 수출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프리카 역외에서 사오고 그 다음에 뭐 수출도 역외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간단한 거나 아니면 각 나라별로 필요한 것들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내에서 돈이 돌아야 역내의 어떤 제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아프리카 결제 정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달러를 거치지 않고 자국 통화로 상호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약 50억 달러, 아까 말씀드렸죠. 6조 9천억 정도의 외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만들지만 범아프리카 결제 정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목표는 탈달러가 아닌 실용성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결제에 사용할 글로벌 통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이건 탈달러화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좀 잘 거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예전에 브릭스가 자신들만의 통화로 자신들만의 결제를 한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100% 관세 폭탄을 내가 매길 거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격 따짐으로 탈달러화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이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신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국제금융기구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세계은행사나 국제금융공사는 아프리카 기업들의 달러화 대출 대신 자국통화로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이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여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 아프리카의 이 자국 통화 결제 시스템은요, 단순한 탈달러화 전략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실질적 경제 필요에 기반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워낙 아프리카에서는 달러를 바꾸고 이러는 게 고비용 구조라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또 퍼져나갈 땐 달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건 뭐 한국 언론에도 나기는 했는데요. 한번 좀 재밌는 기사라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약간 난맥상 같은 걸 보여주는 기사인데요. 미국 무역협상팀이 계속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있대요. 무역협상을 하러 나가는데 상대국의 장관이 한 명이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미국에서는 장관급이 3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다음에 상대국에서는 그럼 우리는 저 3사람 중에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무역협상이 상무부, 재무부, 미 무역대표부 간의 조율 부족으로 국제협상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협상장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일본이 거기에 좀 민감하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은 굉장히 의전에 민감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들은 얘기 중에 좀 재밌는 얘기가 한국 대기업과 일본 대기업이 어떤 만나기로 했는데 한국 대기업은 가면 어떤 사장도 가고 그냥 직원들이 그날 그냥 똘레똘레 가방 들고 간답니다. 미리 준비해놔서. 근데 일본 대기업은 한국에서 만약에 그 회의를 하기로 돼 있으면 미리 사전 답사팀이 와서 누가 어떤 순서대로 앉을지까지 다 정해놓고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은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쩌면 약간 한국에서 사라진 어떤 그런 의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일본 장관 한 명을 상대하는데 왜 미국은 3명이 오느냐는 불만을 드러냈다고 하거든요.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부처 간 충돌로 혼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 같은 아시아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랑 얘기해야 돼? 그래서 니들의 리더는 누구냐라는 게 아시아 사람들은 뭐 당연히 물어볼 것 같거든요. 3명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가장 무역협상 경험이 풍부한 그리어 대표, 그러니까 미무역 대표는요. 전문성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리가 멀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베센트와 러트닉 장관은 무역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걸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베센트는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리어는 안 된다고 하네. 실제로 지금까지 보면요. 베센트가 가장 비둘기적으로 협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베센트는 그 월가와 친하고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망치거나 금융시장을 망치기 위해 그리고 재무장관이잖아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상 방식이 트럼프 행정부 내 경쟁과 충성 경쟁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는데요. 협상 참가자들은 트럼프에게 더 많은 성과들이 보여주려는 경쟁으로 인해서 조율이 부족하고 그 결과 외국 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이 같은 구조를 옹호하면서 새 인사가 협력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뭐 대통령마다 타입이 있겠죠. 우리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 그런 타입들이 있는데요. 각자 올라오는 보고를 보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사람 스타일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서로에게 경쟁시켜서 그 중에 자신의 마음에 가장 맞는 거를 고르도록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기업 CEO를 하고 그리고 큰 회사를 이끌다 보니 이런 류의 리더십에 강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그게 정부의 협상에서 그게 맞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원보이스가 중요하고 그 안에 조율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상대 국가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같이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